내 돈으로 그 여자 가방 사주니까 좋아? 여보, 쪽팔리지도 않니? 11월의 어느 음산한 아침이었다. 서울의 하늘은 마치 더러운 걸레로 문지른 유리창처럼 숨이 턱 막힐 듯한 잿빛으로 탁하게 흐려 있었다. 나는 좁은 현관에 서서 꾸깃꾸깃 구겨진 마트 영수증을 손에 꽉 쥐고 있었다. 너무 세게 쥔 탓에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주방에서는 코를 찌르는 생선 굽는 기름 냄새가 풍겨왔다. 그 냄새는 마치 눈이라도 달린 것처럼 콧속을 파고들어 폐부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었고 나는 속이 울렁거려 구역질이 날 것만 같았다. 아이고, 맙서사. 강지원. 너 지금 내 제사상 다 망칠 작정이야?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환풍기의 요란한 소음을 뚫고 들려왔다. 마치 녹슨 톱으로 신경을 긁어대는 것 같은 소리였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폐 속에 고인 탁한 공기를 전부 짜내고 나니 정신이 조금 드는 것 같았다. 나는 손에 든 영수증을 내려놓고 몸을 돌려 주방으로 들어갔다. 바닥에는 방금 부쳐낸 깻잎전과 동태전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 요란한 꽃무늬 몸빼바지를 입고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가위를 든 채 방금 사온 배를 향해 삿대질하고 있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나는 최대한 목소리를 차분하게 내려고 노력했지만 위장은 이미 격렬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내가 지금 그 낯짝으로 무슨 일이냐고 물어?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손에 든 가위 끝이 내 코앞까지 닿을 뻔했다. 그녀는 껍질에 아주 작은 흠집이 있는 배 하나를 내 눈앞에 들이밀며 침을 튀겼다. 이게 내가 사온 배꼬라지야? 이런 불량품을 감히 제사상에 올리겠다는 거야? 조상님이 노하셔서 우리 태호가 돈 못 벌면 내가 책임질 거야? 나는 그 배를 쳐다보았다. 운반 도중에 껍질이 아주 살짝 긁힌 것뿐이었고 심지어 색이 변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어머니, 이게 마트에서 제일 신선한 거였어요. 추석 대목이라 가격도 3배나 뛰어서. 시끄러워. 어디서 돈 타령이야? 시어머니는 배를 설거지통에 거칠게 집어 던졌다. 퉁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튀어오른 물이 내 앞치마를 적셨다. 너 같은 게 들어와서 재수가 없어. 쥐꼬리만 한돈 벌면서 남편 돈은 펑펑 써대지. 배 하나 사는 것도 이렇게 빌빌대서야 원 우리 집 잘 되는 꼴 보기 싫으냐? 태호는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집구석에서 살림 하나 제대로 못하고 애도 못 낳는 주제에. 그 8글자가 마치 불에 달군 4개의 쇠모처럼 내 고막에 사정없이 박혔다. 나는 고개를 숙여 설거지 세제에 찌들어 거칠어진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나디면 한남동의 최고급 회계법인 사무실에서 수백억 원의 자금 흐름을 결정하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까? 하지만 이 집에서 나는 그저 배 하나 제대로 못 고르는 멍청한 며느리일 뿐이었다. 나는 강지원이다. LK 회계법인의 최연소 파트너. 하지만 이태호와 시어머니 눈에는 그저 이름 없는 중소기업에서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으며 남편 등골이나 빼먹는 기생충으로 보일 뿐이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에게 씌운 보호색이었고 이 빌어먹을 사랑을 위해 내가 선택한 타협이었다. 내가 조금만 더 몸을 낮추고 현모양처 역할을 잘 해내면 이태호의 그 보잘것없는 자존심이 다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착각이었다. 내가 이 모든 수모를 견디게 만든 장본인 이태호는 지금 거실의 고급 가죽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다. TV에서는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와 귀청이 떨어질 듯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다리를 꼬고 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엄지손가락으로 빠르게 훑어내리고 있었다. 내가 방금 깎은 과일 접시를 들고 주방에서 나왔을 때 마침 그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짓고 있는 느끼한 미소가 눈에 들어왔다. 그 웃음 속에는 음탕함과 비굴함, 그리고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부 섞인 표정이 담겨 있었다. 태호 씨, 과일 좀 먹어. 내가 찻잔 탁자 위에 접시를 내려놓으며 달그락 소리를 냈다. 그는 화들짝 놀라며 하마터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는 허둥지둥 화면을 끄고 고개를 들었는데
그 눈빛에는 짜증과 찔리는 구석이 역력했다. 아이씨, 너는 무슨 인기척도 없이 다니냐? 귀신같이. 그는 사과 한 조각을 집어 입에 쑤셔 넣으며 웅얼거렸다. 엄마가 또 잔소리해? 그냥 내가 좀 맞춰드려. 노인네가 그럴 수도 있지. 그걸 못 참냐? 나는 한때 나를 설레게 했던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낯설고 역겨울 뿐이었다. 눈가에는 눈곱이 끼어 있었고 잠옷 끼든 풀어헤쳐져 늘어난 러닝셔츠가 훤히 보였다. 이게 내가 5년이나 사랑했던 남자의 실체였다. 태호 씨. 나는 그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낮게 말했다. 휴대폰이 계속 진동하잖아. 회사 단톡방이야. 아, 짜증나게 주말에도 쉬지를 못하게 하네. 그는 시선을 피하며 휴대폰을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 동작이 어찌나 부자연스러운지 마치 서툰 좀도둑 같았다. 나 베란다 가서 담배 좀 피우고 올게. 허둥지둥 도망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내 시선 끝에 탁자 위에 놓인 신용카드 명세서가 걸렸다. 그가 아무렇게나 던져둔 것이었다. 나는 손을 뻗어 차가운 종이를 집어들었다. 펼쳤다. 깨알 같은 소비 내역들이 마치 개미떼처럼 기어 다니고 있었다. 내 시선이 그중 한 줄에 멈췄다. 10월 12일 오후 2시. 신라호텔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룸. 120만 원. 그날은 내 생일이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밤을 새워야 한다며 전화 한 통 없었던 바로 그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내 심장을 꽉 쥐어짜는 것 같았다. 찢어지는 듯한 고통은 없었다. 대신 차갑고 뼈에 사무치는 마비만이 느껴졌다. 알고 보니 그 야근이라는 게 5성급 호텔 침대 위에서의 야근이었구나. 나는 천천히 명세서를 접어 원래 자리에 놓았다. 고개를 돌려 베란다에서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울음보다 더 처참한 미소가 그려졌다. 이태호, 내가 그렇게 불장난을 좋아한다면 내가 그 불을 더 활활 타오르게 해줄게. 그날 저녁, 이태호는 웬일로 서류 가방을 집으로 들고 왔다. 평소 같으면 집에 오자마자 젖은 낙엽처럼 퍼져서 양말까지 벗겨달라고 했을 인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안색이 흑빛이 되어 서재에 틀어박히더니 저녁밥도 먹지 않았다. 나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서재 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태호 씨, 들어가도 돼? 안에서 우당탕 무언가를 치우는 소리가 들리더니 몇 초가 지나서야 잔뜩 긴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와. 문을 열자 자욱한 담배 연기가 밀려와 기침이 나왔다. 이태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는데 모니터의 푸른 불빛 때문에 얼굴이 창백해 보였다. 책상 위에는 각종 영수증과 서류들이 쓰레기장처럼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무슨 일이야? 회사에 문제 생겼어? 나는 우유를 책상 모서리에 내려놓으며 무심한 척 모니터 화면을 훑어보았다. 엑셀 파일. 빽빽한 숫자들. 직업적인 본능 덕분에 나는 단 한 번의 눈길만으로도 그 표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대차대조표가 완전히 엉망이었다. 미수금 항목의 숫자가 터무니없이 컸는데 이건 명백히 현금 흐름의 구멍을 메우기 위한 눈속임이었다. 이태호는 짜증스럽게 머리를 쥐어뜯었다. 비듬이 눈송이처럼 검은 키보드 위로 떨어졌다. 아, 시발. 미치겠네. 재무이사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이 똥을 치울 사람이 없어. 다음 주 이사회에서 장부 감사를 한다는데 이거 안 맞으면 나 진짜 끝장이라고. 그는 충혈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 듯 했다. 맞다, 지원아. 너 회계 사무실 다니잖아? 뭐 잡일이나 하겠지만 기본적인 장부 정리는 할 줄 알지? 나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이 멍청한 인간. 그는 자신의 아내가 지난주에 삼성 계열사의 연말 감사를 진두지휘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나는 눈을 깜빡이며 겁먹은 표정을 지어 보였다. 나는 그냥 기초적인 것밖에 모르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숫자 맞추는 거라면 한번 해볼게. 진짜. 다행이다.
이태호는 천근만근이던 짐을 내려놓은 듯 나를 의자에 앉혔다. 빨리 이것 좀 봐줘. 여기 3억 펑크난 거. 이거 장부상에서 어떻게 메울 수 있어? 연구개발 손실이나 마케팅 비용으로 돌리면 될까? 3억. 단순히 바람만 피운 게 아니라 공금 횡령까지 했구나. 밖에서 차린 살림살이에 돈이 꽤 많이 들어가나 보다. 나는 마우스를 쥐었다. 그의 손바닥에서 묻어난 끈적한 땀이 느껴졌다. 당장 가서 손을 씻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모니터 속 숫자를 응시했다. 지금 내가 거절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그는 기껏해야 직장을 잃고 감옥에서 몇 년 살다 나올 것이다. 아니, 그건 너무 싸게 먹히는 벌이다. 나는 그가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게 만들 것이다. 승승장구한다고 착각하게 만든 다음 가장 높은 곳에서 처참하게 추락시킬 것이다. 태호 씨. 나는 철없는 아이를 달래듯 부드럽게 속삭였다. 이걸 연구개발 손실로 한꺼번에 처리하면 너무 눈에 띄어서 감사에 걸릴 거야. 쪼개서 넣어야 해. 쪼갠다고? 그는 수업 듣는 초등학생처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응. 내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타자 소리 하나하나가 그의 장송곡을 연주하는 것 같았다. 봐봐. 이 3억을 50건의 작은 지출로 나누는 거야? 예를 들어 500만 원은 외부 자문료, 800만 원은 장비 유지 보수비 이런 식으로. 이런 소액 지출은 보통 이사회 승인을 안 거쳐도 되고 감사할 때도 그냥 넘어가기 쉽거든. 이태호는 화면 속의 붉은 적자들이 하나둘씩 검은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며 눈을 반짝였다. 와, 지원아, 너 다시 봤다. 이런 재주가 있었어? 그는 신이 나서 내 어깨를 팡팡 두드렸다. 밥값은 하네. 나는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참으며 계속 작업했다. 그런데 태호 씨. 나는 손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내 눈빛은 더없이 순진하고 진실해 보였을 것이다. 이런 지출 내역을 만들려면 영수증이랑 계약서가 필요해. 가지고 있어? 그가 멍하니 입을 벌렸다. 내가 그런 게 어디 있어? 돈은 내가 다 주식하다가 날려먹었는데. 거짓말. 주식계좌 손실은 이 정도 금액이 아니었다. 괜찮아.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어두운 스탠드 불빛 아래서 그 미소는 기괴할 정도로 서늘했다. 계약서는 우리가 만들면 되니까. 상대방 회사가 그럴듯해 보이기만 하면 돼. 예를 들면 이 회사 어때? 나는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을 입력했다. 지난번 감사 때 발견한 유령 회사였는데 자금 세탁용으로 쓰이는 곳이라 걸리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될 곳이었다. 자, 여기 승인란에 서명만 하면 돼. 나는 모니터 하단의 빈 서명란을 가리켰다. 그럼 이 장부는 완벽해지는 거야? 이태호는 빈칸을 보며 1초 정도 망설였다. 이거 진짜 괜찮겠지? 걱정 마. 나는 전자펜을 쥔 그의 손을 감싸 쥐고 부드럽게 서명 패드 위로 이끌었다. 태호 씨가 말 안 하고 내가 말 안 하면 아무도 몰라. 그리고 이번 위기만 넘기고 나중에 돈 채워 넣으면 되잖아. 채워 넣어. 무슨 수로? 명품 가방 사 모으기 바쁜 그 내연녀한테 달라고 할 셈인가? 이태호는 내 눈을 바라보며 무언가 확인하려는 듯했다. 결국 두려움보다 탐욕이 승리했다. 그는 서명 패드에 힘주어 자신의 이름을 휘갈겼다. 이태호. 그 순간 펜촉이 화면을 긁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내 귀에는 베토벤의 교향곡보다 더 감미롭게 들렸다. 됐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니터에 떠있는 완벽한 가짜 장부를 바라보았다. 이 제 3억 원의 구멍은 완전히 사라졌어. 이태호는 감격에 겨워 나를 껴안았다. 역겨운 담배 냄새가 훅 끼쳐왔다. 여보, 진짜 당신은 내 복덩이야. 이번에 승진하면 내가 진짜 명품 가방 하나 사줄게. 그 뭐냐 구찌인가 뭔가.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창밖의 칠흑 같은 어둠을 응시했다. 내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됐어, 이태호. 그 가방은 내가 감옥 가고 나면 받을 위자료로 내가 직접 살 거니까. 증거를 모으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수월했다. 내가 평소에 너무 완벽하게 위장한 탓일까?
이태호는 나에 대한 경계심이 전혀 없었다. 그의 휴대폰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었다.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새 비밀번호를 외우기 귀찮아서였겠지. 비웃음이 나왔다. 그가 샤워하는 틈을 타 휴대폰을 노트북에 연결하고 모든 채팅 기록, 이체 내역, 그리고 그 더러운 사진들을 백업했다. 그 여자의 이름은 한은별. 24살, 갓 대학을 졸업한 그의 회사 인턴이었다. 사진 속의 그들은 제주도 바닷가에서 키스를 하고 발리 호텔 침대에서 뒹굴고 있었다. 그 사진 한 장 한 장이 내가 시어머니의 구박을 견디며 홀로 집을 지켰던 시간들과 정확히 겹쳐졌다. 나는 파일들을 암호화해서 압축한 뒤 내 개인 클라우드로 전송했다. 모든 작업을 마치고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았다. 눈가에 미세한 주름이 하나 늘어난 것 같았다. 지난 3년간 숨죽여 살아온 흔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오늘부로 그 멍청하고 순종적이었던 강지원은 죽었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다. 철수. 나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금요일 오후를 디데이로 잡았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내렸다. 나는 미리 작성해둔 이혼 합의서를 찻잔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 옆에는 낡은 옷 몇 벌만 챙겨 넣은 여행 가방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소파에 앉아 호박씨를 까먹던 시어머니가 그 광경을 보고 입가에 붙은 껍질을 떨어뜨렸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가출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어머니, 저 태호 씨랑 이혼할게요. 나는 덤덤하게 말했다. 뭐라고? 시어머니가 펄쩍 뛰며 소리를 질렀다. 지붕이 날아갈 듯한 고음이었다. 이혼. 내가 미쳤구나? 내가 저번에 잔소리 좀 했다고 이러는 거야? 아이고, 요즘 젊은 것들은 참을성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말을 자르며 막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태호에게 시선을 돌렸다. 제가 태호 씨한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요. 돈도 못 벌고 아이도 못 낳고 더 이상 이 씨 집안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이태호는 우산을 든 채 현관에 얼어붙어 있었다. 우산 끝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는 이혼 합의서를 바라보았다.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간 자리에 감출 수 없는 환희가 차올랐다. 그는 진작부터 나를 버리고 싶어 했다. 재산 분할이 골치 아프고 회사 평판이 나빠질까 봐 망설였을 뿐 그런데 내가 알아서 빈손으로 나가주겠다니 그에게는 굴러들어온 호박이나 다름없었다. 다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에요.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슬픈 척 연기했다. 집, 차, 예금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빨리 도장만 찍어주면 바로 떠날게요. 내 입으로 말했다. 시어머니는 혹시라도 내가 마음을 바꿀까 봐 잽싸게 합의서를 낚아챘다. 태호야, 얼른 도장 찍어. 알 낳지 못하는 낡은 진작에 내다 버렸어야지. 지가 알아서 나간다는데 얼씨구나 좋다 해야지. 이태호는 여전히 가식적인 태도로 망설이는 척했다. 지원아, 이거 너무 갑작스럽잖아. 우리 다시 얘기 좀 해보면 안 될까? 얘기할 거 없어요. 나는 고개를 들어 붉어진 눈시울로 그를 바라보았다. 목소리를 가늘게 떨었다. 당신 고생하는 거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태호 씨만 행복하다면 전 그걸로 만족해요. 이 말은 그의 허영심을 완벽하게 충족시켰다. 그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푹 내쉬며 펜을 집어들었다. 펜촉이 종이에 닿는 순간 나는 쇠사슬이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자유. 나는 여행 가방을 끌고 그 무거운 방화문을 나섰다. 빗물이 얼굴을 때려 차갑고 시렸지만 기분은 날아갈 듯 상쾌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저 재수없는 년 드디어 내보냈네. 태호야, 얼른 은별이한테 전화해라. 오늘 저녁에 집에 와서 밥이나 먹자고 해.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며 그 구역질 나는 목소리를 차단했다. 거울 속에 비친 비에 흠뻑 젖었지만 꼿꼿하게 허리를 편 여자를 보며 나는 조용히 읊조렸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이태호. 2주 후 월요일. 파괴하기에도
다시 태어나기에도 딱 좋은 화창한 날이었다. 나는 광화문이 한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펴놓고 있었다. 화면에는 아직 전송하지 않은 이메일 창이 떠 있었다. 수신인 HK그룹 이사회, 감사팀, 전체 주주. 제목, 재무팀장 이태호의 중대 횡령 및 장부 조작 혐의에 관한 내부 고발건. 첨부 파일에는 이태호가 직접 서명한 가짜 장부 데이터와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친절하게도 그가 공금으로 신라호텔 스위트룸을 결제한 내역과 하는 별과 발리에서 흥청망청 쓴 카드 명세서까지 꼼꼼하게 첨부했다. 공금 횡령, 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 이 3억 원이면 감옥에서 꽤 오랫동안 콩밥을 먹게 될 것이다. 나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혀끝에 닿는 쓴맛 뒤로 달콤한 여운이 감돌았다.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잠시 멈췄다. 3년 전 결혼식 날 평생 나를 지켜주겠다던 그의 맹세가 떠올랐다. 수많은 밤, 거실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홀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내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바닥에 내동댕이쳐 으깨버린 그 배 한 알이 생각났다. 잘 가라, 전 남편. 내 검지가 가볍게 내려앉았다.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의 진행바가 순식간에 끝까지 찼다. 나는 상상했다. 지금쯤 HK그룹 본사 사무실의 프린터들이 이 치명적인 문서들을 미친 듯이 토해내고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일어난 일들은 마치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진 것과 같았다. 오전 10시, HK그룹 감사팀이 재무부 사무실을 급습했다. 내 정보원, 그러니까 HK그룹에 다니는 옛 동료의 말에 따르면 당시 이태호는 부하 직원들을 모아놓고 곧 있을 승진에 대해 침을 튀기며 자랑하고 있었다고 했다. 감사팀 직원들이 검은 양복을 입고 들이닥쳤을 때 그가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그가 아끼는 명품 바지를 갈색으로 물들였다고 한다. 이태호 부장, 심각한 사기 위반 및 횡령 혐의가 포착되어 동행하셔야겠습니다. 보안 요원 2명에게 양팔을 붙잡혀 끌려나갈 때 그는 뼈가 빠진 생선처럼 흐느적거리며 횡설수설했다고 한다. 오해입니다. 이건 오해예요. 제 아내가 아니 제 전처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모든 결제 서류에는 그의 자필 서명이 선명했고 모든 조작 로그는 그의 아이디로 기록되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가 말한 전처는 지금 강남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 앉아 늦은 점심을 즐기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서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웅궁. 값비싼 마호가니 테이블 위. 휴대폰 화면이 켜지는 순간 뿜어져 나온 빛이 내 눈을 찔렀다. 발신자 표시 화면에는 전 시어머니라는 5글자가 떠 있었다. 나는 곧바로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디캔터를 들어 검붉은 액체를 와인잔에 천천히 따랐다. 와인이 잔의 벽면을 타고 흘러내리며 우아한 곡선을 그려냈다. 마치 선명한 핏빛 은유 같았다. 진동이 멈췄다. 이내 두 번째 진동이 다시 시작되었다. 웅궁. 그 다급하고 히스테릭한 진동 주기만 봐도 저 너머에서 노인네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모습이 화면을 뚫고 보이는 듯 했다. 나는 느긋하게 미디엄 레어로 익은 스테이크를 작게 썰어 입으로 가져갔다. 부드러운 육즙이 입안에서 터지며 와인의 탄닌과 섞여들었다. 그야말로 천상의 맛이었다. 세 번째 벨소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야 나는 손가락 2개를 뻗어 우아하게 통화 버튼을 밀고 스피커폰을 켰다. 강지원, 너 어디야? 너 어디 처박혀 있는 거야?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고함이 레스토랑 안에 흐르던 우아한 피아노 선율을 순식간에 찢어놓았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밥 먹고 있는데요, 아줌마. 무슨 일이세요? 밥. 내가 지금 밥이 넘어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헐떡거렸다. 태호가 큰일 났다. 경찰한테 잡혀갔어. 3억을 횡령했단다. 3억이라니. 아이고 맙서사. 이걸 어쩌면 좋아. 아, 그래요. 나는 냅킨을 집어 입가를 가볍게 톡톡 닦았다.
그거 참 유감이네요. 그런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우린 이미 이혼했는데요. 너 어떻게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을 수가 있어. 수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가 땅을 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루 부부도 100일 인연이라는데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만 있어? 태호가 그러더라. 내가 장부 조작하는 법을 가르쳐줬다고. 분명 내가 우리 태호 망친 거야. 이 독한 년. 아줌마, 말씀은 증거를 가지고 하셔야죠. 내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으며 뼈에 사무치는 한기를 뿜어냈다. 서류에 사인한 건 그 사람이고 돈을 쓴 것도 그 사람이고 첩을 끼고 산 것도 그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멍청한 며느리일 뿐인데 장부 같은 걸 어떻게 알겠어요?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제가 배 하나도 제대로 못 고르는 등신이라고. 전화기 넘어가 1초간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지원. 시어머니의 말투가 갑자기 풀이 죽더니 구역질 날 정도로 비굴한 애원조로 바뀌었다. 애미가 잘못했다. 내가 예전에 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너 지금 회계법인 파트너라며? 돈 많지. 우리한테 딱 3억만 빌려주라. 태호 보석금 좀 내게? 내가 태호만 구해준다면 내가 그 여우 같은 년이랑 당장 끝내게 할게. 재결합해. 당장 다시 합쳐. 재결합. 나는 참지 못하고 헛웃음을 터뜨렸다. 조용한 룸 안에서 그 웃음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다. 아줌마,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나는 와인잔을 빙글빙글 돌리며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찬란한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꼬리에 꼬리를 문 차량의 불빛들, 화려하게 흐르는 도시의 빛, 이것이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의 세상이었다. 공금 횡령은 중죄예요. 특히 액수가 이렇게 크면 더더욱요. 저한테 돈 달라고 할 시간에 감옥에서 읽을 책이나 몇 권 넣어주세요. 어디 보자 성경 같은 거 어때요? 가서 참회나 좀 하라고 하세요. 강지원. 너 이 천벌 받으려니. 그리고 나는 그녀의 저주를 끊어버렸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우리가 이렇게 통화할 만큼 친한 사이인가요? 앞으로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제 상담료가 꽤 비싸거든요. 분당 과금인데 아줌마는 지불할 능력 없으시잖아요. 말을 마치자마자 나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볍게 터치했다. 통화 종료. 수신 차단. 마침내 세상이 고요해졌다. 나는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정교한 화장, 몸에 딱 맞는 슈트. 눈동자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비굴함 따위는 없었다. 오직 당당한 냉담함만이 자리 잡고 있을 뿐이었다. 직원이 다가와 공손하게 물었다. 손님, 더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나는 와인잔을 들어 올려 창밖에 떠있는 서늘한 달을 향해 건배하듯 입꼬리를 말아 올렸다. 아니요, 됐어요. 이 한 잔은 자유를 위하여. 나는 고개를 젖혀 잔에 담긴 와인을 단숨에 비웠다. 잔을 내려놓는 순간 내 시선이 왼손 약지에 머물렀다. 한때 싸구려 은반지가 끼워져 있던 자리에 희미하게 하얀 자국이 남아 있었다. 나는 오른손으로 그 자국을 가만히 문질렀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남은 과거의 찌꺼기였다. 나는 테이블 위에 나이프를 집어들었다. 은색 나이프가 소고기를 썰어내는 순간 미세하고도 경쾌한 타여름이 들렸다. 나는 다시 켜진 휴대폰 화면의 이름을 쳐다보지 않았다. 대신 눈앞에 놓인 미디엄 레어 안심 스테이크에만 집중했다. 칼끝이 접시를 긁는 소리가 마치 오래전에 끊어진 인연의 비명 같았다. 고기 한 점을 찍어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다. 밥상머리에서 쏟아지던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남편의 쩝쩝거리는 소음도 없는 식사. 아마 내 평생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값비싼 저녁 식사일 것이다. 휴대폰이 마침내 진동을 멈췄다. 화면이 꺼지며 죽은 곤충처럼 까맣게 변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뿐이라는 것을. 3일 뒤 법원에서 등기 우편이 날아왔다. 내 것이 아니라 나를 3년 동안 가둬두었던 그 아파트에 관한 것이었다. 경매 통지서. 봉투에 적힌 굵은 고딕체 글씨를 보며 나는 널찍한 사무용 의자에 앉아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다.
보아하니 그 노인네가 금쪽 같은 아들을 구하겠답시고 정말로 관짝 들어갈 돈까지 다 털어넣은 모양이었다. 집을 팔면 3억 구멍을 메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보지? 순진하긴. 나는 수화기를 들어본 후 하나를 눌렀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강지원입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서울 남부구치소 접견 일정 좀 확인해 주세요. 이태호, 지금 가능한 시간으로요? 수화기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 김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 대표님, 가장 빠른 시간은 내일 오후 2시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시겠습니까? 그런 고대요. 가야죠. 나는 창밖의 회색빛 스카이라인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을 끊었다. 직접 얼굴 보고 계산을 끝내야 할 빚이 있거든요. 그래야 사건이 종결되니까요. 서울 남부구치소의 공기에는 언제나 퀴퀴한 곰팡내와 싸구려 소독약 냄새,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절망의 냄새가 뒤섞여 떠다녔다. 나는 재단이 날렵한 검은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차가운 테라조 바닥 위를 걸었다. 또각, 또각. 하이힐 굽소리가 복도에 맑게 울려 퍼졌다. 복도 양옆의 벽은 숨막히는 창백한 흰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몇 미터 간격으로 무표정한 교도관들이 서 있었다. 4082번, 나와. 철문이 쿵 하고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나는 접견실 유리벽 뒤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몇 분 후, 맞은편의 육중한 철문이 열렸다. 늘 계산 속으로 번들거리던 그 특유의 세모꼴 눈매가 아니었다면 나는 눈앞의 남자가 이태호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고작 보름 만이었다. 살이 쏙 빠져 해골처럼 변해 있었고 기름을 발라 넘기던 머리카락은 마른 풀처럼 헝클어진 채 솟아 있었다.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그 얼굴은 이제 거뭇한 수염 자국과 번들거리는 개기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똥색 수의를 입고 어깨를 잔뜩 구부린 모습이 마치 척추가 뽑힌 유기견 같았다. 나를 발견한 순간 죽은 재 같던 그의 눈동자에서 불현듯 광기에 가까운 빛이 뿜어져 나왔다. 지원아, 지원아. 그가 유리벽으로 맹렬하게 돌진했다. 얼굴을 유리에 바짝 갖다 대는 바람에 이목구비가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 절박함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 지푸라기를 발견한 것과 같았다. 여보, 드디어 왔구나. 나 버리지 않을 줄 알았어. 어서 저 사람들한테 말 좀 해줘. 이거 다 오해라고. 당신이 가르쳐준 거라고. 당신이 사인하라고 시킨 거라고. 당신이 증언만 해주면 나 나갈 수 있어. 나는 그를 조용히 응시했다. 마치 하등 생물의 표본을 관찰하듯이. 나는 가방에서 반듯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을 천천히 꺼냈다. 펼쳐서 유리벽에 척 붙였다. 은행 입출금 내역서였다. 태호 씨. 나는 마이크를 켰다. 목소리는 파동 하나 없이 고요했다. 혹시 잊어버린 거 아니지? 회사 공금 3억 말고 밖에서 빌려 쓴 돈이 얼마나 되는지. 이태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의 눈동자가 종이 위의 숫자를 읽어내려가며 미친 듯이 굴러갔다. 행운대부 5천만 원, 스피드캐시 8천만 원, 그리고 여기 마지막 줄. 나는 손가락으로 맨 아랫줄을 가리켰다. 이건 4명의 도용해서 보증 세운 거지? 원금의 이자까지 합쳐서 지금 1억 2천이야. 내가 그걸 어떻게... 그가 중얼거렸다.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다.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나는 종이를 거두고 입꼬리를 비틀어 조소했다. 어제 그 사채업자들이 어머니가 막 판 집, 그 부동산 중개소로 찾아갔거든. 어머니가 집 한 돈 쥐고 내 합의금 마련하려던 참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딱 걸리신 거지?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동공이 급격히 수축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돈은 다 뺏겼어. 그게 어머니 마지막 노후 자금이었고 이 세상에서 널 구해줄 유일한 동아줄이었는데. 안 돼. 엄마. 이태호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주먹으로 방탄유리를 쾅쾅 내리쳤다. 둔탁한 소리가 접견실을 울렸다. 거짓말이야. 강지원 이 독한 년. 거짓말하지 마. 조용히 해.
뒤에 서 있던 교도관이 곤봉으로 철창을 내리치며 호통쳤다. 이태호는 기운이 다 빠진 듯 유리벽을 타고 스르르 미끄러져 의자에 주저앉았다. 고개를 든 그의 눈에는 원망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뒤섞여 있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우리 예전엔 좋았잖아. 좋았다고? 나는 아주 작게 코웃음을 쳤다. 텅 빈 접견실에서 그 소리는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태호 씨, 3년 전 추석 기억나? 나 고열로 39도까지 올라서 알아 누웠을 때 어머니가 나보고 일어나서 동그랑땡 200개 붙이라고 했지? 그때 당신이 뭐라고 했더라? 나는 상체를 기울여 유리에 가까이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당신이 그랬잖아. 아픈 척 그만해. 남의 진며느리들은 다 노는 줄 알아? 엄마 화내시기 전에 얼른 일어나으라고. 이태호의 입술이 달달 떨렸다. 뭔가 변명하려는 듯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날 맹세했어. 언젠가 반드시 하늘에 빌어도 소용없고 땅을 쳐도 소용없는 처절한 기분을 당신에게 똑같이 맛보게 해주겠다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고 그를 내려다보았다. 아, 맞다. 하나 말 안 해준 게 있네. 나는 절망에 빠진 그의 얼굴을 보며 마지막이자 가장 잔인한 진실을 천천히 뱉어냈다. 당신이 사인한 그 유령 회사, 사실 감사팀에서 진작부터 주시하고 있던 곳이야. 그 구멍, 내가 일부러 당신 몫으로 남겨둔 거라고. 심지어 내부 고발 메일에 첨부한 파일들도 내가 당신 컴퓨터로 정리해서 감사팀이 찾기 딱 좋은 폴더에 넣어둔 거야. 이태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고 입은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벌어졌다. 경악, 후회, 분노가 뒤섞인 그 표정은 실로 장관이었다. 너였어, 진짜 너였어. 그는 미친 사람처럼 다시 유리에 머리를 찍기 시작했다. 죽여버릴 거야. 강지원. 죽여버릴 거라고. 힘 아껴둬, 전 남편. 감옥 가서 봉투라도 접으려면 체력 필요할 테니까. 나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순식간에 세상이 음소거되었다. 나는 유리 벽 너머에서 그가 소리 없는 아우성을 지르며 발버둥 치다가 결국 2명의 교도관에게 죽은 개처럼 질질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몸을 돌려 나오는 길, 복도 끝 창문을 통해 바깥 하늘이 보였다. 늦가을의 해질녘, 핏빛으로 물든 석양이 울고 싶을 만큼 처연했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내 눈물은 고열에 시달리며 고기 완자를 튀기던 그날 밤, 이미 다 말라버렸으니까. 구치소 정문을 나서자 낙엽을 휘감은 찬바람이 발목을 스치고 지나갔다. 휴대폰이 또다시 울렸다. 낯선 유선 전화 번호였다. 하지만 나는 그게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한때 나를 하녀 부리듯 하며 내 면전에 배를 집어 던졌던 그 노인네. 나는 전화를 받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로 윙윙거리는 바람소리와 자동차들이 쌩쌩 달리는 소음이 들려왔다. 배경소음이 시끄러운 걸 보니 고가도로 미디나 노상인 듯 했다. 지원. 한때 그토록 기세등등하고 날카로웠던 목소리는 이제 모래알처럼 거칠고 늙어 빠져 있었다. 소름 끼칠 정도로 허약한 목소리였다. 내가 죄가 많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그녀가 울기 시작했다. 바닥에 드러누워 떼를 쓰던 가짜 울음이 아니라 진짜 절망에서 우러나오는 짐승 같은 흐느낌이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그 깡패 놈들이 내 목걸이까지 다 뜯어갔어. 태호, 우리 태호는. 아줌마. 나는 그녀의 통곡을 잘랐다. 행인에게 길을 묻듯 건조한 목소리였다. 참회는 교회 가서 하세요. 하나님은 용서하실지 몰라도 저는 안 하니까. 돈 좀 다오, 제발 부탁이다. 나 이틀이나 굶었어. 빵 하나 사 먹게. 조금만. 30평 아파트에 살며 수익과일이 아니면 입에도 대지 않던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까마귀 한 마리가 쉰 목소리로 울며 외롭게 날아가고 있었다. 아줌마, 기억나세요? 저 시집오고 얼마 안 돼서 간장 브랜드 잘못 사왔다고 저녁밥 굶기셨잖아요. 그때 그러셨죠. 일하는 사람만 밥 먹는 거야? 쓸모없는 식충이는 쌀 축내지 말아으라고. 전화기 너머의 숨소리가 턱 멈췄다. 지금 아줌마야말로 쓸모없는 식충이 아닌가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망설임 없이 그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나는 차 문을 열고 히터가 따뜻하게 돌아가는 운전석에 앉았다. 고급 가죽 냄새가 나를 감쌌다. 시동을 걸자 엔진이 낮고 힘찬 굉음을 냈다. 나는 그 음산한 구치소와 찬바람 속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을 노파를 백미러 뒤로 영원히 던져버렸다. 바퀴가 바닥에 낙엽을 지식이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겨울이 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겨울이 될 것이다. 1년 후 서울 강남구 LK타워 최상층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한남동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햇살을 받은 한강이 마치 흐르는 황금 허리띠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갓 내린 아메리카노 향을 음미하고 있었다. 등 뒤에 집무용 책상 위에는 최신호 재계주간 잡지가 놓여 있었다. 표지 속에 나는 재단이 완벽한 화이트 슈트를 입고 팔짱을 낀 채 자신감 넘치고 예리한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헤드라인은 단 한 줄이었다. 강지원, 가정주부에서 최연소 로펌 대표까지 그녀의 역전 드라마, 똑똑.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대표님, 오후 인터뷰 곧 시작합니다. KBS 기자님이 회의실에서 대기 중이세요. 갓 대학을 졸업한 내 비서가 동경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알았어요. 나는 몸을 돌려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금방 갈게요. 지난 1년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이태호는 여러 죄목이 병합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영치금 넣어줄 사람이 없어 감방 안에서 꽤나 고생하고 있다고 했다. 텃세 심한 감방 동기들에게 교육 좀 받는 모양이었다. 한때 천하를 다 가진 듯 굴던 그 남자는 지금 하루 종일 종이 상자를 접고 풀칠하는 노역을 하며 한 달 뼈 빠지게 일해도 담배 한 갑 살 돈도 못 번다고 했다. 하는별이라는 그 상간녀는 이태호가 잡혀가던 날 그의 마지막 비상금까지 털어 도망쳤다. 그 후 다른 부잣집 아들에게 빌붙으려다 본 처에게 걸려다리 한쪽이 부러졌다는 소문을 들었다. 지금은 부산의 어느 룸살롱에서 술을 따르고 있다나. 악인에게는 악인만의 지옥이 있다는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었다. 강 대표님, 오늘 안색이 정말 좋으시네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화장을 수정해주며 찬사를 보냈다. 거울 속에 나를 보았다. 피부는 탄력 있었고 눈동자는 맑았다. 한때 내 미간에 들러붙어 있던 그 찌들고 고단한 기색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고마워요. 인터뷰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기자는 커리어 관리와 여성의 독립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졌다. 마지막 순간 젊은 여기자가 수첩을 덮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 대표님, 세간에는 대표님이 과거에 힘든 결혼 생활을 겪으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 과거에 자신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스튜디오 조명이 내 얼굴을 비췄다. 눈이 부셨다. 나는 부엌 구석에서 숨죽여 울던 내 뒷모습을 떠올렸다. 폭우 속에서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끌고 집을 나서던 그 여자를 생각했다. 나는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겁먹지 마. 지옥의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으니까. 퇴근길, 시계는 이미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서울에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흩날리는 눈송이가 네온 사인을 받아 분홍색으로, 파란색으로, 보라색으로 물들었다. 집으로 가는 길, 서울역 근처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에 걸렸다. 나는 차를 세우고 무료하게 창밖을 내다보았다. 길가에 세워진 거대한 전광판에서 마침 낮에 내가 했던 인터뷰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거대한 LED 화면 속 화려하고 당당한 강지원이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스크린 바로 아래 등이 굽은 그림자 하나가 폐지가 가득 담긴 손수레를 힘겹게 끌고 있었다. 누더기를 걸친 노파였다. 몸에 맞지도 않는 더러운 남성용 패딩 점퍼를 입고 머리에는 낡은 목도리를 칭칭 감고 있었다. 찬바람이 불자 노파가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혼탁한 눈을 들어 멍하니 전광판을 올려다보았다.
눈송이가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내려앉아 물방울로 녹아내렸다. 쭈글쭈글한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이 눈 녹은 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말라비틀어진 나뭇가지 같은 손을 뻗어 화면 속 닿을 수 없는 인형을 만지려는 듯 허공을 저었다. 입술이 달싹거리며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초록 불이 켜졌다. 뒷차의 경적 소리가 나를 재촉했다. 나는 시선을 거두었다.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엑셀을 밟았다. 바퀴가 바닥에 쌓인 눈을 튀기며 그 초라한 그림자를 멀리 뒤편으로 밀어냈다. 그 순간 나는 마치 과거의 강지원도 길가에 서서 지금의 나를 향해 손을 흔드는 것 같은 환영을 보았다. 그녀는 울고 있었고 동시에 웃고 있었다. 나는 핸들을 꽉 쥐었다. 차는 흩날리는 눈보라를 뚫고 오직 나만을 위해 준비된 새하얀 미래를 향해 미끄러져 나갔다.